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이제 미국 트럼프 시대 어떤 조세 정책의 변화를 좀 여쭤볼게요. 특히 이제 물론 이제 공화당이라든지 전통적으로 그쪽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감세 정책을 또 이제 우선시하긴 하는데 트럼프 1기 때도 세율을 좀 낮춘 게 있잖아요. 법인 세율도. 물론 이제 바이든 때 좀 다시 높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럼 감세를 어느 쪽으로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 1기 때요. 네. 2017년도 때 세법을 개정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였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공화당이 당시에도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워낙에 커서 여러 그 세법 개정 내용들을 한시법으로 만들었었어요. 아하. 그래야 이제 좀 여론을 무마하고 또는 뭐 이 정치적인 그 힘을 받을 수 있어서 원래는 그래서 예로 뭐가 있었냐면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는 뭐 35% 연방소득세가 법인소득세가 그랬었는데 예. 그걸 21%로 낮췄어요. 엄청나게 낮춘 거죠. 예. 그리고요, 뭐 개인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었냐면 개인의 경우는 증여상속세에 있어서 네. 평생 동안 이 증여상속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또는 상속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있는데 예. 예컨대 이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인데 예. 평생에 걸쳐서 세금 내지 않고 증여하고 상속할 수 있는 그 누적액이요. 네. 지금 현행법상 한 1,400만 불이니까 네.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은 안 되겠죠. 오. 그만큼을 증여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국은 증여자 기준으로 이걸 산정하는데 네. 증여자라고 했을 때 한 가정을 놓고 보면 엄마 아빠 둘이 있잖아요. 네. 이게 2배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억까지는 증여 상속세가 없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이건 뭐 증여 상속세라는 게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웬만한 집에서는. 네. 근데 그게 2017년도 트럼프 정부의 개정안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 전에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그게 100만 불이 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억이었던 거죠. 둘이 합쳐도 뭐 10몇 억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 면제 금액이 트럼프 정부 때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모든 1기 정부 때 만들었던 법이 네. 선셋 룰이라고 해서 이 만기가 있었던 법이었던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일몰 기한이 있는 그렇죠. 몇 년 언제까지만 그게 25년도 말이에요. 아하. 금년 말이네. 얼마 안 남았네. 됐네.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이 한 텀을 건너뛰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금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 공약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뭐 법인세도요. 네. 21%에서 20%로 일단 낮추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15%까지 낮추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어요. 와, 법인세율 15%면은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국내 국외 기업 구분 없이 미국 내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또 밖으로 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마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미국이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을 이롭게 하는 미국의 경제를 이롭게 하는 기여하는 그런 기업 경제 주체들에게는 동일하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게 이제 25년도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해라. 강력한 미국을 위해서. 그렇죠. 중간재도 미국 거 쓰고 고용도 미국에서 하고 생산도 미국에서 하고. 맞아요. 법인세 거의 트럼프 1기 출범하기 직전 35% 최고 세율에서 15% 물론 이거 실현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물론 거니까. 이제 실효세율은 또 이제 다른 내용 여러 가지 뭐 공제도 있을 테고 실효세율이 또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뭐 그 세금 세율을 낮추지 못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 별도의 공제를 또 항목을 또 신설해서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R&D 물론 한국도 그런 제도가 있고 여러 나라들이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 시행하는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자 또 세제상의 혜택을 또 주겠다라는 것. 원래도 뭐 있었던 법이지만 이걸 더 확대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25년 말로 일몰이 되는 법인세율이나 상속증여세율이나도 뭐 당연히 연장할 테고요. 그렇죠? 일단
일몰이 되는 건 법인세는 지금 일몰 그 항목은 아니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예. 그건 이제 일몰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가 사실 미국의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일몰이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아하.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는 어떤 가구들이 적지 않다 보니 그게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는 아직은이 아니라 그건 일몰의 대상은 아니지만 아하. 이제 뭐 공약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하고 그러면은 상속증여세 뭐 예를 들어서 증여해 주는 사람 입장으로 한 명당 우리 돈으로 200억 원까지, 부부 기준으로 400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일몰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막 부자들은 올해 안에 증여하자 막 이럴 수 있죠. 물론이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예. 대선 이전에는 이게 일몰이 됨으로써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조금 한시름 났어요. 그들의 그래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주창했던 거니 연장을 해주겠지 하지 이런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한 그거 외에도요, 재미있었던 게 대선 당시에 예. 이 굉장히 큰 나름의 주목을 받았던 공약들이 있어요. 예. 예컨대 팁 소득에 대한 면세. 팁 팁. 서비스업 뭐 그쵸. 이렇게 뭐 서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 팁 소득이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쵸, 성격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뭐 팁 줘봐야 뭐 우리 미국에 관광 가신 분들이 뭐 밥 먹고서는 거기 테이블에 뭐 몇 불씩 이렇게 놓는 건데 그게 그런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것이 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 팁의 비중이 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뭐 15%, 20%, 20% 뭐 이렇게 받는 게 뭐 일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다 또 현금이 아니라 카드 결제에 추가가 되다 포함이 보니까 돼서. 그걸 원래는 과세소득이었었는데 이게 음. 과세소득이 안 되게 될 경우에 세수 부족이 꽤 커집니다. 그 아하. 자체로도 꽤 커지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이 변형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은 서비스업,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프로페셔널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는데 원래는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하고는 그냥 원래 정해진 그런 서비스료를 받을 것을 네. 그렇게 안 하고 나 이거 절반만 받을 테니까 나머지 절반 팁으로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게 뭐야?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변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오.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 근데 요거는 트럼프가 팁 소득에 대해서 좀 면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거예요? 공약을 했었어요. 당시에 오. 작년 그 대선 전에 한 5월 그즈음에 네. 그 라스베가스, 그 네바다 이게 음. 호텔 뭐 이런 여러 그런 서비스업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유세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고, 그걸 받아서 또 이제 민주당 당시 해리스 후보도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조금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뭐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입장에 굉장히 반길만한 일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수가 엄청나게 또 부족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법을 바꾸는지는 좀 더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예. 또 노인들을 음. 타겟으로 한 당시에 또 센세이셔널했었던 것은 이 사회보장 그 네. 베네핏, 우리나라 국민연금 받는 거죠. 네네네. 연금. 그것도 비과세로 하겠다라고 음. 해서 이 어르신들의 굉장히 호응을 받았었죠. 어. 그러니 그것 또한 민주당에서도 같이 받아서 또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연금 소득세가 뭐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저율이긴 한데 그것마저도 비과세로 해주겠다. 그렇죠. 그런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의회가 다시 열리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내년도 예산안 내지는 그 세법 개정에 반영이 될지 관심을 받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뭐 굳이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미국의 그 정부 부채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서 이 세수 부족을 오히려 더 심화시켜서 어떤 미국 경제의 안정성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게 원래 이 트럼프의 공약, 그리고 트럼프의 경제 정책, 조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재정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리스키한 건데, 근데 어찌되든 간에 트럼프는 관세 걷어서 그걸로 메우면 되지 또 이러고 있는 거고, 대외 수입청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너무 크게 바뀌니까 조금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트럼프라면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실현 가능성도.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건 그건 이제 좀 네거티브한 관점이라고 하면 이 마가를 통해
앞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마가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음. 것도 있지만 미국에 들어와서 뭔가를 해라라는 그걸 그렇죠. 강조하는 거잖아요. 음. 앞서 뭐 15% 법인세율 인하라는 것도 음.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혜택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부터 이어지는 또 세수의 증가 내지는 또 그렇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데 대한 기대 또한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세해줘서 네, 생산, 투자, 소비 늘어나면 또 어찌됐든 간에 세수 전체적으로는 또 늘어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게 뭐 어쩌면 비슷한 그 맥락에서의 얘기일 텐데 네. 트럼프 그러면 굉장히 반이민 뭐 이럴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냐하면 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뭐 바로 이번에 취임하면서 바로 행정명령으로 뭐 위기 상황 발표해가지고 뭐 불법 체류자들 다 추방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하나의 어떤 특이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네. 이 미국을 이롭게 하는 뭐 이롭게 한다는 게 어떤 표현일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 투자 이민이라던가 아니면 고급 인력에 대한 취업 비자라는 아하. 것들은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 뭐 투자 이민은 뭐 우선 잘 알려진 거잖아요. 뭐 EB5라고 해서 네네. 그 미국의 원래는 어떤 외국인이 미국의 뭐 지역에 따라서 80만 불 또는 뭐 100만 불 이상을 투자하고 고용을 10명 이상 만들어서 2년 동안 어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시 영주권을 주고 그리고 실제 그러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영주권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트럼프 후보 시절에도 EB5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고 자기가 집권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거는 권장하고 더 키워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 미국에 투자해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자리 만들어라. 그렇죠. 결국은 그게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데 더 좋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거니까 그렇고 네네, 그렇죠. 또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 최근에요. 취임 이전에 좀 큰 뉴스가 되기도 했어요. 뭐죠? H 뭐죠? 그 비자. H1 비자, H1. H1B 비자라고 하는데 H1B. 그게 이 당시에 작년 한 연말 12월 때였었죠. 그 일론 머스크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의 뭐 신주류라면 신주류인 거고 그리고 구주류라 그러면 이제 마가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든 그런 사람들일 텐데 이 H1B 비자라고 하는 것이 고급 인력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데 있어서 제공하는 그런 비자란 말이죠. 네. 그래서 머스크는 본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서 H1B 비자의 수혜자이면서 영주권 받고 뭐 전형적인 그런 트랙을 밟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그 뭐 회사들도 다 그런 외국의 어떤 우수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으니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근데 이제 전통적인 마가 이 전략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결국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이거 뭐 우리 미국 사람들을 키우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었던 거예요. 아무리 고급 인력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랬는데 결과는 물론 이게 텐터티브한 일시적인 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트럼프는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주제는 이 미국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뭐 관세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뭐 걱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뭐 해외로부터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함으로써 또 뭐 반대로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결국 이제 그거네요. 이민자를 보는 트럼프의 시각도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도 결국은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도움이 되는 거면 환영할 거고. 근데 그 이민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돈을 갖고 들어오느냐 맨몸으로 오느냐. 거기에 맞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차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냐면 굉장히 솔직한 거죠. 솔직하다기보다 이게 대놓고. 뭐 다른 그렇죠. 어떤 세계의 리더로서의 미국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미국 이익, 미국.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러 오는 맨몸으로 오는 뭐 멕시코 막 이런 사람들은 추방하고 못 오게 하고 돈 갖고 들어오는 이민자면 오 웰컴 막 박수 쳐주고 막 레드카펫 깔아주고 막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세계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우리가 원래도 얘기했던 그런 입 바른 소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쌓여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네. 뭐 워크가 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어떤 미국 주류 내지는 어떤 미국의 이
바닥을 깔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은 힘을 받았으니 어떻게 될지 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자유민주주의의 기존의 어떤 질서, 인식 자체가 이제 또 많이 변하고 있고 어느 나라든 또 양극화 심해지고 일자리 부족하고 막 먹고 살기 힘들면 또 이제 극우 쪽으로 또 간다고 하고 유럽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